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우리나라입니다. 정부가 예측한 정점 37만 명 확진 예측이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직접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광화문 시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 미군 기지를 공원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부지의 4분의 1을 공원화하는 작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대통령 관저는 임시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비계되는 청와대 공간을 취임 당일부터 완전히 개방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주변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도 시민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참호 속에서 엎드려 총을 겨눈 자세로 발굴된 유해는 고 조흥성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1952년 5월 입대한 조 하사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관통상을 입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성적표를 받아든 코로나 최악의 날입니다. 하루 확진자 62만 명,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에서나 보던 숫자죠.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점이 37만 명이라던 정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거죠. 이 K방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대체 어디까지 늘어날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방침을 내일 발표합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80만 명. 이 가운데 6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10배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62만 명 중 7만 명은 전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래 신규 확진자는 55만 명이라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예측치 37만 명을 크게 웃돕니다. 방역 정책이 변한다라든가 또는 신속항원 검사와 같은 여건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당시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 판정하는 정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 방역 조치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게 전염력이 빠르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따라서 방역 대응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풀어졌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서 더 확산이 된 거죠.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등의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정부 메시지가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에 바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리두기 강화를 못한다면 국민들이 조심하게끔 만드는 상황을라도 만들라는 거예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규모와 기간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6인 제한을 8인으로 또다시 완화하는 방침을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실제 확진자 수는 62만 명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 샤이 오미크론이 있다는 건데요. 이 증상이 있어도 이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백승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왜 정부 예측이 전혀 안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최근 주변 업주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이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혹시 비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키트가 2줄 나왔는데 너도 2줄 나오지 않았었냐? 너 어떻게 음성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주간 생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나는 일주일간 생업을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로 일주일간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휴가를 내는 것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입금이 15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야간만 20만 원이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돈이 얼마예요? 회사에서도 휴가철을 안 해줘요. 온라인에선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PCR 검사를 못 받게 한다거나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다들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선 기숙사 내 격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 검사를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활관에는 격리실이 부족한 관계로 코로나 검사 후 양성일 경우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학생들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검사 기피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방역에 한층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 2부 황규락 기자 나왔습니다. 정부가 37만 명을 예측했는데 60만 명 넘게 나왔어요. 이거 틀려도 너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요,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예측하기만 하면 말하기 무섭게 틀렸는데요. 주요 예측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1월에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 정점이 3만 명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열흘 뒤에 3만 명을 넘겼고요. 지난달에는 2월 말에 최대 17만 명이 나오면서 정점일 것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 틀렸습니다. 불과 6일 전에는요, 주간 일평균 37만 명으로 정점을 예상을 했는데 무려 62만 명이 나오면서 좀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예측이 엇나가는 원인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풀어왔고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선제검사를 해서 숨어있던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5배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지금 한 26% 정도거든요. 정파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라진 겁니다. 자, 이 오미크론이 그런데 독감 수준이라서 괜찮다는 게 정부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자가 하루 400명을 넘었습니다. 독감 수준 맞는 겁니까?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면요, 코로나와 독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치명률입니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5%에서 0.1%,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4%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다릅니다. 매년 독감으로 평균 2,000, 3,000명, 많으면 5,000명 정도 사망하는데 반면에 코로나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이달에만 3,423명이 사망했습니다. 벌써 연간 독감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겁니다. 또한 전파력도 오미크론이 독감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코로나와 독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부도 전문가도 아직도 이 정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60만 명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전문가들은요, 방역 수위가 이대로 좀 유지가 되거나 지금이라도 조금 강화된다면 다음 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확진자 수가 40만, 50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감소한다는 건데요. 문제는요, 이 정부가 방역을 완화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접촉하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점을 찍는 시점도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런 식이면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앞서 보면요, 내일 거리 두기를 발표하는데 조금 더 완화한다는 거죠? 네,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저녁 11시까지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영업시간도 12시까지 풀릴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확산세가 예상보다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방역을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분명 이 코로나 확산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되는 거리 두기는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황규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금부터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이르면 내일 직접 용산시대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선거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선 사과의 뜻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용산시대를 선언합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두기로 하고 이전 계획을 공식 밝히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 두겠다는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대로 이해를 구할 일은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외교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각각 방안의 장단점과 이전 비용을 보고받은 뒤 경호가 용이하며 비용이 절감되고 청와대 100% 개방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용산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 일대를 30여 분간 둘러본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당선인 측은 용산을 선택한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꼽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 근처인 광화문 청사보다 소통이 더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죠. 당선인 측은 주변 용산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서 올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용산시대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하는 작업도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원 부지 4분의 1을 상반기 안에 넘겨받는다며 하반기부터 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넘겨받는 미군기지 부지가 국방부와 붙어 있어 공원화를 서둘러 집무실 일대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공사를 서둘러 마칠 계획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는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임시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사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육참 총장은 주로 충남 계룡대 관사를 써 서울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민간 합동위원회를 모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를 대통령실 업무 공간으로 만드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2층에 위치할 전망입니다. 3층에서 5층은 보좌진들이 머물 걸로 보입니다. 6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민간 합동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시로 회의하며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청와대 전체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당선인 측이 용산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곧바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주변 북악산과 인왕산 일대도 온전히 국민 품으로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다혜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날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첫날부터 바로 청와대를 원형 그대로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4, 5월에 꽃이 많다며 국민들도 녹지원에서 꽃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 총독 관저에 경무대란 이름으로 자리 잡은 지 74년 만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건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청와대뿐만이 아닙니다. 적 보복 침투 상황. 현시간부 전부대 신속히 출동. 청와대는 특정 경비지구로 지정돼 육군 수방사 1경비단이 겹겹이 지키고 있고 인왕산과 북악산에는 대공초소는 물론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 부대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 북악산과 인왕산의 부대와 병력도 단계적 철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시민들의 보다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지고 정릉부터 흥인지문, 경복궁 인근까지 그동안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북 지형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했던 역사까지 거론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부지는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의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 용산 땅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오욕의 역사가 그렇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안보 공백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발 갑질을 중단하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확산 대응 등 민생부터 챙기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전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청와대 이전이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보여주기 이벤트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민주당이 반대만 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입니까?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용산이 오욕의 역사를 가진 땅이라는데 애초에 청와대 부지는 조선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그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의 인선이 오늘 완료됐습니다. 인수위원 면면을 보니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많아서 이른바 서오남 인수위라고 불립니다. 이 중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쳤습니다. 당선 일주일 만입니다. 산업과 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인수위원회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한 전 SK혁신그룹장과 고산 A팀벤처스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과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끌고 안상훈 서울대 교수와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합류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서울대 5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한 이른바 서오남 인수위인 게 특징입니다. 인수위원 24명 중 서울대 출신은 13명, 평균 연령은 57.6세였고 남성은 20명에 달했습니다. 또 현직 교수 출신이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전직 관료들이 대거 입성해 엘리트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융단선임 측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수하지 않는 아마추어가 아닌 인재를 구하고자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도 대거 합류해 24명 중 8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입 인사였던 유웅한 전 SK혁신그룹장도 안 위원장 추천 몫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는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뒤 신구 권력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도 원칙대로 하고 사면 얘기는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가 오갑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임기 말 인사는 비정상적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내 편 챙겨주길 위한 본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직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하지만 청와대는
임기 내 남은 인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그럼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나치게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다고 보고 법대로 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그 누구도 사면하지 말자며 사면도 없던 일로 하자는 강경론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 사면이 그렇게 국민 통합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윤 당선인 이제 취임이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현임 대통령이 결재해제하는 것은 저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대강 대치 속에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실무 협의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가는 건 확정이에요? 혹시 뭐 다시 광화문으로 유턴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직접 발표하기로 한 만큼 뭐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부적으로 이 광화문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청와대 전면 개방이라는 이 약속이 좀 서로 충돌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청와대 전면 개방에 방점을 찍고 소통 측면에서도 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용산에 이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꾸려지는지, 그러면 네. 원래 있던 국방부는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국방부 지도, 이 경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사진에 보는 이 국방부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이 민간 합동위원회 등이 이 국방부 청사 지금 4번에 있는 저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헬기장 등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존에 쓰고 있는 국방부 시설은 이동을 해야겠죠. 이게 대통령실에 자리를 내준 국방부 장차관실은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3층으로 옮겨지고요. 실국과 직할부대는 국방부 구관과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나눠질 전망입니다. 이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와 또 주요 작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관저도 인근 어디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국방부 청사에서 약 3km 떨어진 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곳에는 이 외교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이 출퇴근을 하기에는 제법 떨어진 거리라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관저를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용산이 좀 갑자기 나온 측면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청자께서는 이 광화문 집무실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 아니었냐, 이런 비판적인 질문도 주시는데요. 네. 이 공약을 얘기하니까 좀 이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윤 당선인의 공약, 청와대 밖에 집무실을 두겠다. 그리고 기존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이 결국 뭐 소통을 하겠다, 이게 방점을 찍은 건데, 이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앞에 이 용산공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미국 백악관처럼 일반 국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건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윤 당선인이 언급한 광화문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청와대 전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도 국방부 청사가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사용할 때 기존 청와대 일부 시설을 사용해야 해서 결국 청와대를 온전히 개방할 수 없거든요. 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앞서 리포트로 보셨듯이 5월 10일 취임하는 날에 기존 청와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제 당선인 측은 용산공원에 이제 주목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용산공원이 2027년에나 완성된다고 하던데요. 거의 네네. 임기가 끝날 때입니다, 그때는. 네, 역시 좀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요, 이 올 상반기에 미군 기지 가운데 전체 4분의 1, 50만 제곱미터를 돌려받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공원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에 이 빗금친 부분이 올 상반기에 반환이 될 거라는 건데, 아하, 이 부분에 네. 이 국방부 청사와 저곳 담장을 아예 허물어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남은 지역도 2027년보다 반환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인근 지역의 개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 측은 지금도 군사시설로 고도 제한 등이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고 추가로 제한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분이요. 예. 국방부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보는 괜찮은지 물어오셨거든요. 네.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질문 민주당의 지적과 비슷한데 일단 민주당 지적이 어땠냐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이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이 부대 전장병이 이사 준비를 한다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군 지휘부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은 대통령 집무실 이사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부 신관을 만들면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안보 공백을 일으킨 것이냐 이런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이사를 하더라도 이 계룡대에 대비 태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원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성 이런 특징이 나오던데 그래서 비판도 일부 나와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건가요? 네, 흔히 인사를 하면 성별, 출신 학교, 지역 이런 안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요. 윤 당선인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인위적인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수위원 26명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원은 아닌 관계자까지 30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서울대 출신이 56.7%, 박사학위 소지자가 60%,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출신이 26.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초엘리트 인수위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안배를 안 해서일까요? 그나마 당선인 비서실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 공개된 8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서울대 출신이면서 고시 출신 박수영 의원 딱 1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각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렇죠. 출신 학교나 성별 이런 걸 좀 안배를 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운다 이런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일 능력 중심의 인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역시 특정 그룹에 대한 안배 이런 거는 별다르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23일쯤 대구 사저에 입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때 대국민 메시지도 낼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도 물밑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사면 후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합니다. 야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저 입주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서 23일쯤 가시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저에 입주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사저를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언급하며 만남의 여지를 열어둔 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달성군 육아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보안 설비 설치 등이 완료된 대구 달성군 사저는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더 잘하겠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질책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라는 것이란 나름의 해석도 내놨는데 야당은 뻔뻔하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실 관리로 사의를 표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 수리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노 위원장은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질책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거취 표명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국민의힘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앞서 시도 선관위원 등 15명은 건의문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보이는데요. 뛰어가면 몇 초라는 건가요? 네, 대통령 집무실까지 뛰어가면 30초라고 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밝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 발언에 반박한 겁니다.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탁 비서관은 직접 확인해보니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저 얘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동에서 먼 이 본관이 아니라 비서동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쉽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뭐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마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들에게 이 비서동에 마련된 집무실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업무는 전부 위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관에는 외빈이 오시거나 국무회의 때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거의 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탁현민 비서관은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문재인 정부도 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면서 광화문 청사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 내로남불 DNA를 못 버렸다라면서 탁 비서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 조직을 간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슬림화라는 단어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당선인께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대통령실. 물리적인 슬림화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 이런 얘기로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한 방송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맞아요. 뭘 하나 사서 입어내 딱 맞으면 딱 걸치면 그 종류를 색깔을 바꿔가면서 색깔 바꿔서 계속 그냥 사 입게 근데 피부처럼. 저는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바지를 사면은 맞는 게 잘 없거든요.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딱 맞는 걸 이렇게 구하고. 딱 맞는 거. 김은혜 대변인도 기자가 저런 질문을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혼밥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오늘도 당선인이 지켰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점심도 이 통이동 집무실 인근의 이탈리안 식당에서요.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위원장 등 참모들과 함께 먹고 어제처럼 짧게 산책도 했습니다. 메뉴는 매일 바뀌네요. 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맞습니다. 발단은요. 어제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 이 발언에서였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친문 의원들 반발이 크던데 네. 자, 민주당 민영배 의원도 망언을 참기 힘들다 발끈했습니다. 네, 내부 비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면서 최 의원을 즉각 내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윤건영 등 청와대 참모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은요, 집단으로 최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뭐가 거슬렸던 걸까요? 대통령 반성문 이 부분일까요? 입장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선거에 필요할 때는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느냐면서 뼈저린 반성은 남 탓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국민과 극복한 노력은 왜 보지 않느냐 이런 억울함도 좀 호소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려면 듣기 싫은 내부 비판도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선 패배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이 다음 새 신안을 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당분간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이렇게 때려놓고 오히려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이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개인 택시. 뒷자리에 앉은 50대 남성이 조수석을 붙잡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자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기사가 택시를 세우자 뒷문을 열어 제치고 다시 한번 머리를 가격합니다. 기사에게 신고하라며 되레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속 30km에서 4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주먹이로 치는 것 같이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그대로 서버렸어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황.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춘 택시를 발견하고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70대 택시기사는 눈 바로 윗부분과 콧등이 찢어졌고 이마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주행 중에 폭행을 당해간 것이 참 너무 억울해요. 이게 살인미수 혐의나 똑같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택시기사에게 사과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빈손으로 붙잡혔습니다. 챙겨온 종이 가방에 구멍이 나서 훔친 물건을 모두 흘린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망치로 유리문을 깨더니 온몸으로 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진열대에 덮여있던 천을 걷어내고 진열대 유리도 차례로 부숩니다. 경비업체 경보음이 울리자 다급히 귀금속을 한 움큼 집어 종이 가방에 넣은 뒤 빠져나갑니다. 20살 정모 씨가 범행에 걸린 시간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훔친 건 금반지 2개. 그런데 정작 반지는 엉뚱한 데서 발견됐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 망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졌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금은방 앞에 훔친 귀금속과 망치를 모두 떨어뜨린 뒤 빈 종이 가방만 들고 달아났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없어졌는지. 제가 커플링 몇 개 없어졌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형사들이 이제 다 하나씩 주워오더라고요.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다음 날 정 씨를 발견하고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정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상승되니까 금을 훔쳐서 팔으면 돈이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2, 3주 전부터 그렇게 범행 대상 물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정 씨가 과거에도 30차례 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채널A는 경기도 여주의 어린이집에서 7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CCTV 영상 118개를 확보해서 모두 분석했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동료 교사들은 묵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아이 팔을 뒤로 꺾은 채 교실로 들어옵니다.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더니 벽에 밀어붙이고 때립니다. 잠시 자리를 떴다가도 다시 다가가 폭행하고 아이는 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의 다리를 발로 툭툭 걷어찹니다.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는 시범을 보이고 발로 차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동 수업을 위해 줄을 설 때도 아이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줄지어 나가자 창가에 다가서 부러운 듯 바깥을 바라봅니다. CCTV 영상들이 촬영된 기간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확보한 영상은 모두 118개. 검찰은 81차례 학대 행위를 특정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공판에서 학대를 주도한 담임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CCTV에는 학대에 동참하거나 묵인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이를 짐짝 다루듯 끌고 다니고 거칠게 잡아당기고 몸으로 누릅니다. 다른 교사들과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대는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동료 교사 2명에게 징역 1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는 학대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포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때리면 어떡해. 친구가 때리면 어떡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영상을 보면서 알았어요. 항상 구석에 혼자 있었고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어제 밤늦게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속열차가 탈선하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냉각기가 일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입니다. 달리는 열차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멈춰섭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을 운행하는 신칸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집안 물건들이 쏟아지고 후쿠시마역 앞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나 다리, 건물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후쿠시마 등의 예상파도 1m의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에서 300km 떨어진 이곳 도쿄에서 2, 3분간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소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를 포함해 208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고 8,700곳이 단수되는 등 생활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붕괴된 제1원전 옆 정상 가동 중이던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의 핵연료 냉각 기능이 2시간 정도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월 진도 7.3의 강진에 이어 다시 찾아온 불청객에 일본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에서 엎드려 총을 겨눈 자세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52년에 입대한 고 조응성 하사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전장으로 떠났던 아버지는 70살을 넘긴 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한 백마고지. 지뢰를 걷어내고 호미로 조심스레 흙을 헤치며 수습한 유해 한 분. 참호 속에서 머리에 관통상을 당한 마지막 순간까지 적을 향해 엎드려 총을 겨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래의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임무 수행하고 있고. 5개월에 걸친 신원 확인 조사 끝에 유해는 고 조응성 하사로 확인됐습니다. 1952년 5월 입대 직후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주인이 7차례나 바뀔 만큼 치열했던 고지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겁니다. DNA 검사를 거쳐 유해와 유품은 74살의 첫째 딸 조영자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조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와 맛있게 먹었는데 이별을 고하는 심정이셨던 것 같다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2000년 4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조응성 하사까지 모두 185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해가 발굴됐지만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된 유해는 만여 구에 달합니다. 군은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러시아군이 1000명 넘는 시민이 대피한 대피소에까지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대피소 밖에 아이들이 있다고 크게 애써서 알렸지만 최소한의 관용도 없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거의 매일 포화가 쏟아지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하늘에서 담은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회색 연기에 덮였고 민간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폭격으로 검게 탄 채 무너지거나 여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000명 넘는 시민이 대피한 극장 건물 앞과 뒤 두 곳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고 러시아군에 알렸지만 극장은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주로 숨어 있던 수영장 건물도 공격받아 잔해에 갇힌 임산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사상자 규모를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ко всему привыкаешь, но потом вечером с головы не выходит. 수도 키이우에 있는 16층 아파트에는 미사일 파편이 떨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북부 체르니히우에선 빵을 구하려고 줄을 선 시민들에게 러시아군의 총격이 이어져 10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격정적인 화상연설을 통해 매일 9.11 테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 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I think he is a war criminal. 푸틴 대통령은 친서방 러시아인을 겨냥해 배신자라며 비난을 내뱉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나 미사일 등 서방 세계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은 봉지를 쓰고 러시아군에 납치됐던 시장도 닷새 만에 구출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러시아군 트럭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추적합니다. 추적 정보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공유되고 대전차 로켓탄인 RPG-7으로 응징합니다. 옆구리를 맞은 러시아군 트럭은 얼마 못 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한 게릴라 전법으로 초반 열세를 만회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약 1조 원 규모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보강까지 예고됐습니다. 검은 봉지가 씌워진 채 러시아군에 납치됐던 우크라이나 멜리토폴 시장도 닷새 만에 구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러시아군 9명과의 막교환을 통해서입니다. 러시아가 내세웠던 멜리토폴 괴뢰시장은 반대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반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Повернемося до виконання своїх обов'язків мера українського Мелітополя.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사령관들에 대한 저격도 잇따라 성공하며 대내외에 강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모레까지 우산을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내려와 새벽부터 전국에 다시 비나 눈을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동해안으로도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10에서 40mm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토요일엔 서울에도 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내륙은 낮 동안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1도, 대구는 9도로 떨어져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죽하면 선관위 간부들도 이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선관위 직원들이 공명선거 수호자라는 사명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노정희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위원장 못 믿겠다는데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방선거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까요? 중립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한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일 아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